홀로 간 양양여행에서 55세 판사를 만나 재혼하고 한 달 뒤 완전 날벼락 제대로 맞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시계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리던 그 집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검은색 가디건을 걸쳤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야위었나?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어디든 가보자고요. 남편 없이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남편이 모든 걸 계획하고 정해줬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여행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양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11월에 양양 바다 사진을 보니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였고 조용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딸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혼자서 뭐 하러 가요? 위험해요. 라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이틀 뒤 정말로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보다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양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11월의 바다는 생각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제 마음과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해변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카페들이 몇 개 보였지만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성수기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죠. 사람 많은 곳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해변에 도착해서 잠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바다는 생각보다 거칠었어요. 파도가 세게 치면서 하얀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해변 근처에 낡은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슬어 있었지만 바다를 바라보기에는 좋은 자리였어요. 그 벤치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목도리를 더 꽁꽁 감쌌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래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좋았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말 걸지 않고 저도 아무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옆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회색 코트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각이 져 있었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그는 제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그리고는 저와 같은 방향으로 바다를 바라봤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었죠. 옆에 앉은 그 사람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세련된 냄새였어요. 그리고 숨소리가 규칙적이고 차분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바람이 차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말하는 속도도 천천히였고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가운 바람이 때로는 필요하죠.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마치 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여행 오신 건가요? 네, 혼자서요. 처음입니다.
혼자 여행이. 저도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를 보며 간단한 이야기만 나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부담이 없었거든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바다도 따뜻한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쓸쓸함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여기 계세요? 해가 거의 진 무렵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물었어요. 아마도요. 하루 더 있을 생각입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네요. 그가 가벼운 목례를 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런 뒷모습이었죠.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한 것 같았거든요.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대화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 또 그 벤치에서 그를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정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어디든 가보자고요. 남편 없이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양양이면 괜찮을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양양의 11월 바다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조용해 보였어요. 이틀 뒤 저는 정말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또 걱정할 것 같아서요. 양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생각보다 더 차갑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말 걸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해변 근처 벤치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목도리를 더 꽁꽁 감쌌어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옆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아, 네. 물론이죠. 그분은 제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으셨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그리고는 저와 같은 방향으로 바다를 바라보셨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었죠. 바람이 차네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분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가운 바람이 때로는 필요하죠.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마치 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여행 오셨어요? 네, 혼자서요. 처음입니다. 혼자 여행이. 저도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를 보며 간단한 이야기만 나눴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내일도 여기 계세요? 아마도요. 하루 더 있을 생각입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네요. 그분이 가벼운 목례를 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런 뒷모습이었죠. 그날 밤 펜션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혼자 온 여행인데도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또 그 벤치에서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기대 없이 대화한 게 처음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잠이 깼습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덕분인지 몸이 가벼웠어요. 펜션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한 것 같았어요. 간단히 씻고 나와서 어제 그분과 만났던 벤치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거기 계실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괜히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가 우스워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펜션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괜찮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묻지 않았거든요. 식당 창문으로 바다를 보니 어제와는 다른 색깔이었어요. 회색빛이 조금 빠지고 푸른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파도도 어제보다 잔잔해 보였고요. 오늘 날씨 좋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식당 사장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제 그 벤치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혹시 계신다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벤치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모습이 좋았어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관심이었죠. 네, 오랜만에 편안히 잤습니다. 바닷소리 덕분인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도시에서는 듣기 힘든 소리죠. 그분의 목소리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도시에서 온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온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제처럼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안 해도 통하는 느낌이었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산책하실래요? 저쪽 길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바닷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걸어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바닷길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걷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걷는 속도도 비슷했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했습니다. 길 양옆으로 갈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분도 갈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쁘네요. 제가 갈대를 보며 말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죠. 이런 게 진짜 자연인 것 같아요. 그분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풍경이었거든요. 한 2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비가 올 것 같네요. 그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우산도 없는데요. 제가 당황해하자 그분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 정자가 있네요. 잠시 피해 있어요. 우리는 길 옆에 있는 작은 정자로 뛰어갔습니다. 정자에 도착할 때쯤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자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두 명이 서 있기에는
가까운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도 맡았던 그 냄새였죠. 금방 그칠 것 같은데요. 그분이 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비가 금방 그쳤으면 하는 마음과 조금 더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분도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좋네요. 제가 먼저 말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이 생각보다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신뢰할 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궁금했거든요. 판사입니다. 강릉 법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판사라고요? 순간 놀랐습니다. 왠지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차분한 말투와 신중한 모습이 그런 직업과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러운 일을 하시는군요. 그냥 일입니다. 은정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 어제 벤치에서 펜션 사람이 저를 부른 걸 들으셨나 보군요. 도서관에서 일해요. 사서 보조일이에요. 좋은 일이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분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아쉬웠지만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었죠. 이제 그만 가볼까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에서 나와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길이 미끄러웠어요. 조심해서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헛발질을 했습니다. 미끄러운 돌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기울었어요. 아, 넘어지겠다 싶었는데 그 순간 그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분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죠. 남자의 손길, 남자의 체온.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도 느꼈을까요? 그분은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7년 만이었거든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분이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이 아쉬웠어요. 조금 더 그러고 있고 싶었는데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조심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제 옆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배려가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벤치로 돌아갈 때쯤엔 해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갠 뒤에 하늘은 더욱 맑아 보였어요.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어요. 벌써요? 저도 내일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에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는 거죠. 또 그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고요.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도 같았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우현이었어요. 우현 씨. 이름도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으로 돌아와서 우현 씨 생각만 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
신중하고 따뜻한 성격, 그리고 오늘 제 팔을 잡았던 그 순간의 체온까지.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중함도 그렇고 믿을 만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첫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어떤가요? 양양이 그립네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양양이 그리워요. 특히 그 벤치가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금세 답이 왔어요. 저도 그 벤치 생각을 자주 해요. 평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왔어요. 대부분 날씨 이야기나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네요. 강릉도 눈이 오고 있어요. 은정 씨는 눈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들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 우연 씨 메시지일까 하고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중에도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동료 김 선생이 물어봤어요. 은정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제가 그렇게 표정이 달라진 걸까요?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였나 보네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죠. 정말 이유는 우연 씨 때문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 씨에게서 조금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드디어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제 마음도 같았어요. 메시지로만 주고받는 게 아쉬웠거든요.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 주말 홍대 쪽은 어떠세요?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매일매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뭘 입고 갈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날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꾸민 티를 내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또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깔끔한 니트에 코트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우연 씨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떨렸어요. 양양에서 본 지 한 달 만이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은정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우연 씨가 서 있었어요. 양양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도시의 판사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곳이어서 대화하기 좋았어요. 우연 씨가 커피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강릉에서 올라오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주말에만 올라와요. 평일에는 강릉에 있고요. 혼자 사는 생활에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산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혼자 지내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연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일상, 취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우연 씨는 책을 좋아했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했어요. 저와 취향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우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우연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함.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우연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은정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평소에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늘 신중해야 하죠. 우연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정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판결 내릴 필요가 없는 그냥 한 사람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졌거든요. 저도 우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저희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진지하게 만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자는 뜻이었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진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웠지만 저도 생각해 봤던 일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한테 말해야 했거든요. 딸은 제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딸에게 우연 씨 이야기를 했을 때 예상대로 반대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이에 왜 재혼을 해요? 그냥 혼자 사세요. 딸아, 엄마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순진해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결국 셋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우연 씨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판사시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우연 씨의 진중한 답변에 딸도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딸은 끝까지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어요. 우연 씨와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 우연 씨 손을 잡고 구청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마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62세에 다시 결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부부네요. 우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감사해요, 우연 씨.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죠. 우연 씨가 웃으며 말했을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여보라는 호칭이 7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우연 씨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제가 살던 집은 새를 놓기로 했습니다. 우연 씨 집이 더 넓고 좋았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설렜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기대되는 줄 몰랐습니다. 옷가지며 책이며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우연 씨 집은 강남 쪽 아파트였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2개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연 씨가 쓰던 서재가 인상적이었어요. 책이 가득 꽂혀 있고 큰 책상이 놓여 있었거든요. 서재는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공간이에요. 법원 일을 집에서도 해야 할 때가 있어서요. 우연 씨가 서재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살짝 닫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업무가 있을 텐데 배려해야죠. 이사한 첫날 밤 우연 씨가 저녁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어요. 결혼 전에도 요리를 잘한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맛있어요. 앞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은정 씨도 일하시는데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역시 우연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첫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 씨의 말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아침에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없었어요. 오늘 법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물어봤지만 우연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냥 업무가 복잡해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을 집에까지 가져오고 싶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연 씨가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꼭 잠그는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청소를 하다가 서재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청소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여보, 서재 청소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아, 거기는 제가 할게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우연 씨가 급하게 나와서 서재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괜찮아요. 조심해서 청소할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서류들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우연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서재는 우연 씨가 직접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서재는 우연 씨만 들어갔습니다. 청소도 환기도 모두 우연 씨가 직접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업무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우연 씨가 제 건강에 대해 자주 묻기 시작한 거였어요. 요즘 몸은 어때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그냥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처음엔 남편이 제 건강을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병원에는 갔어요? 별일 없으면 잘 안 가는데요? 정기검진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검진이 중요하거든요. 건강검진 이야기를 계속하는 우연 씨가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굳이 지금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몇 번 건강검진을 권했지만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몸에 특별히 이상한 곳도 없었고 귀찮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은 보험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은정 씨, 혹시 생명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보험이요? 간단한 실비보험 정도만 있어요. 왜요?
우리 나이에는 보험이 중요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우연 씨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그냥 혹시 몰라서요. 준비해두면 나쁠 게 없잖아요. 혹시 몰라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도대체 뭘 혹시 모른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기가 어려웠어요. 이상한 건 우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었어요. 평소의 따뜻한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빴습니다. 우연 씨가 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결혼한 지 2달이 지나자 우연 씨와의 대화는 거의 안부 인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잘 잤어요? 저녁에 수고했어요. 그 정도였죠. 예전에 카페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이 없는 걸까요? 여보,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요즘 대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일이 바빠서라는 말로 넘어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결혼 전에도 일은 바빴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요? 하지만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겨우 찾은 행복을 제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억누르면서요. 결혼한 지 정확히 1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우연 씨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8시가 넘어서 오는데 그날은 7시쯤 왔거든요. 일찍 오셨네요. 피곤하시죠? 좀 그래요. 은정 씨는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평범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우연 씨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병원은 언제 갔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병원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서 잘 안 가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 1번 정도?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1~2달 전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검진은 언제 받았어요? 종합검진 말이에요. 종합검진이요? 작년에 받았나? 아니면 재작년?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건강한 편이라 검진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결과는 어땠어요? 다 괜찮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게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도 제 건강을 걱정해 주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건강 상태를 알아야죠.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궁금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런 질문들이 더 자주 나왔습니다. 요즘 몸에 이상한 곳은 없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죠? 피로감이나 그런 건 없고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보험 설계사가 고객 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요. 우연 씨, 왜 자꾸 제 건강 상태를 묻는 거예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걱정되어서요. 은정 씨가 건강해야 저도 안심이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우연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확인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혹시 가족력 중에 특별한 질병이 있나요? 가족력이요? 암이나 심장병, 당뇨 이런 거 말이에요. 왜 갑자기 가족력까지 묻는 걸까요? 결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당뇨 있으셨고 어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할 때 우연 씨가 뭔가를 적는 것 같았어요. 메모라도 하는 건가요? 혹시 메모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기억해 두려고요. 하지만 분명히 손에 펜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를 적고 있었다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왜 우연 씨는 제 건강 상태와 가족력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왜 메모를 하려고 했을까요?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연 씨가 출근한 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재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던 서재 안이 궁금했거든요.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법원 관련 서류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뭔가 다른 종류의 서류도 보였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문을 조금 더 밀었을 때 갑자기 우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 씨,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우연 씨가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어요. 아, 청소하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연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청소하려고. 서재는 제가 직접 할게요. 거긴 공적인 자료가 많아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공적인 자료라고 했지만 그 말투가 너무 강했어요. 마치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서재문은 더 철저히 잠겨 있었어요. 우연 씨가 나갈 때마다 꼭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연 씨가 전화를 받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꼭 서재로 들어가서 받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있는데 우연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상시 같으면 바로 받았을 텐데 그날은 핸드폰을 보더니 서재로 가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서재 문을 꼭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더니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동료 전화였어요. 업무 관련 이야기라서요. 업무 관련이라고 하지만 왜 굳이 서재에서 받아야 했을까요? 거실에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전화가 오면 꼭 서재로 가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항상 업무 관련 전화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업무 관련 전화일까요? 아니면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전화인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연 씨의 행동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 철저히 차단된 서재,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 씨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우연 씨 핸드폰을 봤어요. 통화 목록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져갔어요.
도대체 우연 씨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했고 서로에 대해 숨기는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도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우연 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건가요? 양양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의심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편을 너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의심과 자책 사이에서 흔들리면서요. 우연 씨가 2박 3일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속으로는 조금 안도했어요. 요즘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에 업무 협의 때문에 가야 해요.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우연 씨가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남편이 출장 가는 걸 이렇게 기다렸다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혹시 집에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연 씨가 나간 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첫날은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도서관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간단히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었죠. 우연 씨 없는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 줄 몰랐어요. 둘째 날 아침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평소에 우연 씨가 있으면 할 수 없었던 구석구석까지 말이에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주방, 침실까지 차례로 청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서재였어요. 우연 씨는 항상 서재는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 이미 일주일이 넘게 청소를 안 했거든요. 먼지도 쌓였을 거고 환기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연 씨가 공적인 자료가 많다고 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청소만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서류는 건드리지 않으면 되고요. 문고리를 돌렸는데 이상하게 열렸어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는데 급하게 출장을 가느라 깜빡했나 보네요.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역시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하게 하고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책상 주변을 청소하면서 보니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법원 관련 서류 같았습니다. 판결문이나 사건 기록 같은 것들이요. 청소기를 돌리다가 실수로 책상을 건드렸어요. 그 바람에 서류 한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어떡하지? 서류들을 주워서 원래 자리에 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보인 거예요. 서은정.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왜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우연 씨 책상에 있는 걸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작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사본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건강검진 결과를 우연 씨가 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모르게요. 검진 결과를 자세히 보니 모든 항목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정상 판정이 난 부분들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우연 씨가 제 건강검진 결과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 이걸 구했을까요? 더 찾아보니 그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보험회사 봉투였습니다. 생명보험 관련 서류 같았어요. 봉투를 열어봤는데 제가 가입자로 되어 있는 고액 생명보험 서류였어요. 보험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어요. 언제 이런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서류를 자세히 보니 가입 날짜가 나와 있었어요. 우연 씨와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입한 기억은 없어요. 수익자를 확인해 봤는데 배우자 정우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익자는 우연 씨라고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서랍 안에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병원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최근 몇 년간의 진료 기록부터 과거 입원 기록까지, 심지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병원 방문 기록도 있었어요. 이걸 언제 어떻게? 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연 씨가 이 모든 걸 어떻게 구한 거죠? 또 다른 서류를 보니 제 가족력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질병 이력, 형제자매들의 건강 상태까지, 마치 보험회사에서 심사할 때 작성하는 것 같은 자료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일상 패턴이 기록된 메모였어요. 몇 시에 집을 나가고 어디서 점심을 먹고 언제 집에 돌아오는지, 심지어 자주 가는 카페나 산책 코스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건 감시 아닌가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우연 씨가 의도적으로 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랍 맨 밑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두꺼운 봉투였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기억이 없는 사진들이에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 같았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의 날짜를 보니 우연 씨를 만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 그럼 양양에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우연 씨가 저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건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결혼도 사랑도 모든 게 거짓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우연 씨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3억 원 생명보험, 상세한 건강 기록, 감시당한 일상, 몰래 찍힌 사진들.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보니 끔찍한 그림이 나왔어요. 혹시 우연 씨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 함께 산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착각이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해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내일 저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평소 같으면 기다렸다고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 없었어요. 네, 조심히 들어오세요. 짧게 답장을 보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내일 우연 씨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서재에서 본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서재에서 나온 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보험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가입자 서은정, 보험 금액 3억 원, 수익자 배우자 정우현. 가입 날짜는 결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결혼 일주일 전이라고요? 그럼 우연 씨가 프로포즈하기 전에 이미 이 보험에 가입시킨 거였다는 뜻인가요? 아니야, 뭔가 착각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서류에 적힌 날짜는 분명했어요. 심지어 제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어요. 다시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보험 상품명은 종신보험 프리미엄이었어요. 월 보험료가 5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고액 보험을 제가 가입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 없는데요. 그러다가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걸 발견했어요. 대리인 가입 마이너스 정우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인 가입이라고요? 우연 씨가 제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거였나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가입 신청서 사본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서에 적힌 제 정보들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연봉, 심지어 가족력까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몇 달 전 우연 씨가 계속 제 건강 상태나 가족력에 대해 물어봤던 것들이요. 그때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던 거네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서명이었어요. 분명히 제 필체로 보이는데 언제 서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에 서명할 때 끼워 넣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의식 중에 서명한 걸까요? 우연 씨가 이건 단순한 서류예요라고 말하면서 서명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서 봤던 제 사진들을 떠올려 봤어요. 우연 씨를 만나기 한 달 전부터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그럼 양양에서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설마 양양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우연 씨가 벤치에 앉으면서 했던 말들, 자연스럽게 건넸던 위로의 말들, 그 모든 게 연기였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았어요. 우연 씨가 제 취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제가 좋아하는 카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심지어 제가 자주 듣는 음악까지 알고 있었던 것. 그때는 우리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연 씨가 미리 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나는 아내였을까? 아니면 그냥 사건이었을까?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우연 씨에게 저는 진짜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3억 원을 타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대화들, 다정한 손길들, 진심 같았던 고백들. 그 모든 게 가짜였다면 어떡하죠? 오후 내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졌거든요. 우연 씨가 정말로 절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뭔가를 먹어야 할 것 같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물 한 컵만 겨우 마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났어요. 딸이 우연 씨와의 결혼을 반대했을 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순진해요. 그때는 딸이 너무 의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맞았던 건가요? 정말로 우연 씨가 사기꾼이었던 걸까요?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딸아, 내 말이 맞았어. 우연 씨가 나를 속였을 수도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8시쯤 우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고속도로에 있어요. 10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저녁 드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빨리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답했을 텐데 그날은 답장을 보낼 수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조심히 오세요. 겨우 이 정도만 답장 보냈어요. 우연 씨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됐지만 더 길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거실에서 우연 씨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재에서 본 것들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따져 물었을 때 우연 씨가 화를 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10시 조금 넘어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연 씨가 돌아온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 씨가 눈치챌까봐 걱정됐어요. 출장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은정 씨는 혼자 지내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우연 씨가 가방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서재 좀 정리해야겠네요. 며칠 비우니까 먼지가 쌓였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서재에 들어간 걸 눈치챈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가요? 아, 청소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역시나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서재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다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우연 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절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혹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저를 죽일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 수는 없겠다고.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우연 씨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서재에서 그 모든 걸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연 씨 앞에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계속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음식 맛도 없었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 씨 문제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 심해졌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연 씨가 제 상태를 보고 말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무서워졌어요. 혹시 우연 씨가 제게 뭔가 했던 건 아닐까요? 약을 탔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요? 하지만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결국 우연 씨 몰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도서관에서 조퇴하고 혼자 병원에 갔어요. 내과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액 수치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어떤 건가요? 정확한 건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염증 수치가 높고 다른 지표들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정말로 아픈 건 아니겠죠?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별도 상담실로 불렀어요. 그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악성 종양이라고요? 그럼 암이라는 뜻인가요? 지금 단계에서 발견된 것이 다행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들리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주 안에 하는 게 좋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우연 씨의 비밀을 알아낸 직후에 이런 진단을 받다니요. 아니면 정말로 우연 씨가 뭔가 했던 걸까요? 서서히 독을 탔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런 종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연 씨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우연 씨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보험금이 목적이었다면 이 소식을 들으면 더 서두를 수도 있으니까요. 수술 날짜를 다음 주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우연 씨에게는 도서관 일 때문에 하루 늦게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기로 했어요. 수술 전날 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더 무서웠어요. 내일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데 오후에 간병사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보호자요? 제가 보호자를 부른 적이 없는데요. 혹시 딸이 온 건가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우연 씨였어요. 어떻게 여기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입원할 때 보호자 연락처를 적었는데 습관적으로 우연 씨 번호를 적었던 것 같아요. 왜 혼자 오셨어요?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짜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작은 수술이에요. 작은 수술이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이라고요. 우연 씨가 이미 의사와 상담까지 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우연 씨는 병실에서 밤새 간병을 해줬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고 새벽에 깨어보니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보험금이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우연 씨가 말했어요.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어요.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우연 씨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시네요.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회복 기간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우연 씨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퇴원하기 전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은정 씨, 저희 보험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보험이요? 네, 제가 은정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우연 씨가 직접 말하다니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짐작하고 있었어요. 서재에 다녀왔다는 것도요. 우연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저를 속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엔 정말 계획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생긴 잘못된 생각이었죠. 우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정 씨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우연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보험해지 서류예요. 그리고 제 전 재산과 의료 권한을 투명하게 정리한 서류도 있어요. 정말로 보험해지 서류였어요. 그리고 우연 씨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제게 이전하는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판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선택입니다. 우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야죠. 더 이상 은정 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큰 배신이었거든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요. 한 달 뒤 회복이 많이 된 상태에서 우연 씨가 제안했어요. 양양에 다시 가볼까요?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양양에 도착해서 그때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요. 우연 씨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요. 이번에는 믿음이 아니라 확인 위에 서 있는 관계였어요. 우연 씨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검증하면서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2년 전과 같은 소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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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니까